일단 그 8페이지서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면은 합집합, 교집합 내용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다. 여집합, 차집합 한 29페이지 정도까지. 자, 요게 내용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을 해줄 거예요. 요게 저번 주에 이제 일주일 정도의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이걸 뭐 문제도 다 풀어보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제 그냥 풀이를 하고 1시간 동안에 최대한 머릿속에 이제 넣고 끝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8페이지에 보면은 집합하고 원소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좀 알 것 같지 않냐? 뜻을 모르면, 저 용어의 뜻을 모르면 뭐 문제 자체를 파악을 못 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정의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집합은 뭐라고 돼 있죠? 대상이 분명한 어떤 것들의 모임이 바로 집합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분명하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대상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구별 짓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애매하죠. 키가 크다는 게 상대적인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근데 뭐 그 말을 이제 좀 바꿔서 우리 학교에서 이형고모 2009에서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이제 분명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재는 거에 따라서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긴 있지만 어쨌든 말 자체는 분명한 거야. 그래서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이 것 하나하나의 그 대상들을 갖다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요. 뭐 저번에 수업 해봤을 때는 뭐 이 정도는 파악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집합하고 원소라는 거. 자, 그래서 집합은 이름을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영문자, 대문자를 써. 이런 식으로. 보통 그래요. 보통.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보통 그렇고. 그 다음에 원소는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 중괄호 두 개를 써서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쓸 준비를 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원소를 집합 기호 안에다 넣어서 대문자 A라는 집합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원소를 하나하나 다 써서 이제 집합이 뭐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면은 2번에 보면, 괄호 2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호가 나오거든. 자, 이 집합에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 자, 스몰 a는 분명히 요 대문자 A라는 집합 안에 있죠. 그치? 원소가 되지? 자, 그랬을 때 어떤 기호를 쓰냐면은 이런 기호를 써요. 뭐 이거 삼지창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기호를 써서, 자, 스몰 a가 대문자 A라는 집합에 속한다, 원소이다, 이런 뜻으로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삼지창이 벌어진 쪽에 항상 집합이 와야 되고, 이 동그란 부분에 원소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쪽은 원소, 이쪽은 집합. 자, 이런 사이에서 쓰는 기호입니다, 저게. 자, 그래서 원소랑 집합 사이에 쓰는 거고, 당연히, 자, 내가 쓰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면 뭘 것 같냐? 2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원소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쫙 거놓은 거는 원소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저 기호 알아둬야 되겠고,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을 거야, 아마. 정의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쭉. 근데 저번 주 이제 수업할 때는 이거 다 그냥 했었거든? 다 했었는데, 넘어갑시다. 다음은 이제 10페이지. 자, 10페이지는 원소의 표현법. 그러니까 집합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지?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 제시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는 저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 뭔지 알 것 같지 않냐? 자, 얘는 원소 나열법이 갈 것 같아? 조건 제시법일 것 같아? 원소 나열법이겠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일일이가 이건가? 표현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고, 규칙성이 있으면 뭐 땡땡땡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을 1, 2, 3, 4 해서, 자, 이렇게 써놔도 중간에 뭐가 들어올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그치? 저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으면. 그래서 저것도 당연히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표현한다고 해서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어떤 규칙성이 있어서 우리가 짐작이 가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해서 나타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제시법.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 자, 쉬우면 되게 쉬워요. 쉬우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게 조건 제시법이고, 그리고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에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된 집합을 되게 애매하게 준다고. 애매하게 줘서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그런 걸 주거든. 자, 그래서 뭐 간단한 것부터 한번 애매한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A라는 집합을, 자, 조건 제시법은 항상 앞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지. 요거를 짝대기, 보통 바라고 읽어요, 그냥. 바. 그래서 X 바, 그 다음에 뒤에 요 X라는 원소가 갖는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인 것. 이렇게 나타냈다고 해보자고.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니까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야? 2부터. 2, 4, 6, 8, 10 이렇게 해서 쭉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그치? 뭐 요 정도는 되게 쉽지? 되게 쉬운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원소가 어떤 형태란 뜻이지? 자, 우리 요런 걸 뭐라고 부르죠? 요런 거를? 순서쌍이라고 부르지 않냐? 그래서 이 바의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집합의 원소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 B라는 집합은 순서쌍 형태의 원소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다 뒤에다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이렇게 나타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런 말도 보통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하자면은 x, y는 자연수. 자, 어떤 원소인지 좀 짐작이 되니? x, y는 자연수야. 그럼 x 값이 제일 작은 원소는 뭐가 있을까요? 1. 자, 원소 자체가 순서쌍이라 그랬어? 1,2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처음에 나온 건 x, y가 자연수니까 x에다 제일 작은 자연수는 1을 대입하면은 y는 2가 나오지. 그래서 1,2가 x 값이 제일 작은 원소예요. 그 다음에 x 값이 작은 건 뭐가 되겠어? 2,4. 2,4. 그 다음에는 3,6 이렇게 나가겠지. 자,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유한하게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연수니까 계속해서 x값은 커져.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의 개수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말을 써요. 무한집합이다.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야. 자, 이런 거는 개수가 유한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개수가 유한하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면은 무한집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이 어렵게 나오면은 원소를 파악하는데 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쉽게 나오면은 뭐, 요 정도는 되게 쉬운데, 요 정도만 돼도 이제 고1 정도에서는 저게 뭘 말하는 거지?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건제시법이.
자, 그래서 이렇게 원소 내알법하고 조건제시법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이미 좀 알지 않냐? 벤 다이어그램. 이건 이제 집합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거지. 보기 편하게 그림을 통해서 집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나타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원소를 갖다 이 안에다 구체적으로 써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쓰면 뒤에 나오는 이제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이런 거 표시가 되게 편하게 되거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 집합의 연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 역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11페이지 한번 봐봐.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 이제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얘기를 했지.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야.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면 무한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번에 공집합 나오죠. 공집합. 자, 이것도 뭔지 알 것 같지 않냐? 공집합. 표현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돼 있었지?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서, 자, 이렇게. 요게 공집합 표시예요. 혹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거든? 중괄호 2개 하고 안에다 아무것도 안 써놔도 저걸 공집합이라고 불러. 근데 대부분 이 표현으로 많이 써요.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놔야 돼.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자, 이렇게 쓰면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뭘까? 이건 어떤 집합을 나타내는 걸까? 자, 여기서 집합 자체가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원소는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이 되는 것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원소가 어떤 것만 원소가 될 수 있고 어떤 건 원소가 안 된다, 이런 게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원소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집합 자체가 원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자체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거죠. 저거는 원소가 한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절대로 공집합이 아닙니다. 공집합은 이거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반드시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데, 원소의 개수. 자, 이거는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내요. n 하고서 괄호 치고서 a라고 하면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등호 하고서 뭐 3 이렇게 써놓으면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뜻? 3개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약속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얘들아,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유한집합이 될지 무한집합이 될지는 구별할 수 있겠냐? 웬만하면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집합도 그렇고 뒤에 나올 명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이 막 다 나와요. 뭐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집합 자체, 명제 자체는 잘 이해를 했는데 그 1학기 때 내용이 약해가지고 이 집합 명제를 좀 그르치는 경우도 있거든. 왜냐면 방정식, 부등식 내용도 좀 이제 가끔 이제 나오거든. 함수 내용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그냥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 방정식이 약해, 나 부등식이 약해. 그러면은 1학기 내용을 새 책을 하나 사서 나 혼자 열심히 복습을 해야지. 이게 잘 안 되거든. 굉장한 의지력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사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그때 나오면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해서 선생님 요 내용 1학기 거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효과적이거든.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왜 그게 효과적이냐면은 1학기 내용을 다 써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1학기 내용 중에서 분명히 내신을 위해서 막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런 내용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풀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응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학기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어렵다고 해서. 자, 아무튼 11페이지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뒤에 거기 12페이지에서 보면 뭐 기본, 핵심, 유형 이런 게 좀 나오는데 뭐 여기는 그때 수업 시간에 애들 풀려봤을 때 그다지 어려워하진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어떤 게 있냐면은 자, 13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 한번 봐봐. 13페이지에 있는 13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내가 다 정리를 해서 그냥 그 강제로 머릿속에 넣게 해줄 거야. 자, A가 마이너스 1하고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2하고 3하고 4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집합이 있어. 그랬을 때 X라는 집합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스몰 x라는 형태의 원소를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니? 저렇게 써놓으면? 자, 스몰 a는 저 대문자 a라는 집합의 원소지, 그치? 그러니까 스몰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또는 뭐야? 마이너스 1 또는 1이에요. 자, 다음에 스몰 b가 될 수 있는 값은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2 또는 3 또는 4야. 그래서 걔네 둘을 곱해서 x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저 대문자 x의 원소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x, 스몰 x의 값을 다 구해보자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원소 나열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원소랑 여기 있는 세 개의 원소를 각각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의 종류를 갖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과 얘네들을 곱하면 이런 게 나오지 않겠냐? 그치? 그 다음에 1하고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말고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지? 그치? 스몰 a랑 스몰 b를 곱해서는 저렇게 6가지 종류의 원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하면 요게 답이 되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모든 원소들을 다 곱해봐야 되는 거야. 곱해봐서 만약에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럼 같은 값을 두 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쓰는 거야. 그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게? 자, 뭐 요런 거를 처음 보면 이제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우리 15페이지 한번 볼게. 15페이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부분집합. 자, 요거 어제 수업으로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니?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 기호는 이런 기호를 쓴다 그랬지? 이런 기호. 자, 아까 삼지창은 원소랑 집합 사이에서 쓰는 거야. 근데 부분집합은 요 가운데 짝대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쓰고 동그란 쪽에 포함이 되는 집합을, 그 다음에 입이 벌려진 쪽에 포함을 하는 집합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고, 또는, 이게 이제 약간 옛날식 표현인데, A는 B에 포함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 자, 그럼 B를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B는 A를 포함한다가 되겠죠. B는 A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저 포함한다, 포함된다는 말을 내가 왜 말하냐면은 이게 선생님 때 이렇게 배웠었거든. 이렇게 배웠었어. 포함한다, 포함된다를 공식적으로 부분집합하고 같은 말로 배웠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런 용어를 여전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포함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자, 이거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될까? A의
모든 원소들이 감동입니다. 네, 이거 말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이거 보고 얘기한 건가? 아니죠.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 자,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일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거 정의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긴 한데, 근데 이게 나름의 그 맛이 좀 있거든? 이 정의라는 게 수학적인 용어가 굉장히 함축적인 건 아니고 되게 짧게 해서 모든 상황을 갖다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말이 정의거든?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정의가 있잖아. 잘 이해만 하면 이 정의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성질들을 그냥 이해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A는 1, 2, 3이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고요. B도 1, 2, 3이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게 처음 접하면 좀 애매하거든. 자, 일단 상황을 봐선 A 집합하고 B 집합이 완전히 같지. 그치? 원소의 구성이 같으면 같은 집합이야. 원소를 순서로 어떻게 썼느냐는 상관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완전히 같은 집합이야. 자,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죠. 부분집합이에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정의에 딱 맞으면 맞는 거야.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같다고 해서 이거 뭔가 예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의 원소가 되니까 부분집합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집합이 서로 같다고 해서 부분집합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집합이 같다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리고 B도 A의 부분집합이 될 때 우리는 저것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 집합기호를, 부분집합기호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어떨까? 어떨 것 같냐? 이런 건 진짜 애매하지. 근데 저렇게는 안 써요. 저렇게 안 쓰고 항상 입이 벌려진 쪽이 오른쪽에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쓴 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부등호랑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부등호는 뭐 다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되는 건데, 부분집합기호는 저렇게만 항상 써요. 오른쪽을 항상 벌려놓고 왼쪽에 포함이 되는 집합을 쓴다는 거지. 자, 그래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고, 당연히 여기다 짝대기를 딱 그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부분집합 상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 저렇게 썼다고 해서 B랑 A랑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은 또 그건 안 되죠. 만약에 이 사이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A랑 B랑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다라고 할 때 보통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저런 식으로. 자, 역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여기도. 자, 17페이지 한번 봐봐. 자, 17페이지에 서로 같다라는 거 이미 아까 정의를 얘기를 했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때 두 집합을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밑에 진부분 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 진부분 집합 17페이지. 자,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고 1대 A를 B의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B랑 A가 같지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러한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간단히 예를 들면 뭐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B라는 집합이 1, 2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을 내가 다 한번 써볼 거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공집합은요, 얘들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면 B의 부분집합을 내가 다 쓴 거지. B가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은 저렇게 4개가 있어요. 자,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요 3개만 B의 진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같은 거는 진부분집합이 아니에요. 부분집합이긴 한데 진부분집합은 요 3개만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같지 않은 그런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돼 있고 역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18페이지 한번 볼게.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한꺼번에 많은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서 넣어야 돼요. 자,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보통 집합의 원소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 자, 왜 밑에다 이렇게 아래첨자를 써서 나타내냐면은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A1, A2 해서 땡땡땡 AN까지 쓰면 이 원소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N개겠지, 원소의 개수가. 자, 요곳에 저 대문자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가 존재할까요?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 이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봐. 대문자,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존재할까? 자, 방법을 내가 살짝 얘기를 해볼게. 이게 중학교 때 경우의 수 좀 배웠었지, 그치? 경우의 수에 곱의 법칙이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니? 아니? 처음 보나? 곱의 법칙? 곱의 법칙하고 합의 법칙이 크게 있거든? 경우의 수를 아우르는 가장 큰 개념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곱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곱의 법칙이라는 걸 써볼 거야. 그게 뭐냐면, 자, A의 부분집합 중 예를 들어서 하나를 내가 표현을 해보자면 A2, A3, AN이라는 부분집합을 만들었다고 해보자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A3을 하나 더 써볼게. 자, 그러면 이 A2, A3, AN이란 부분집합은 있잖아. 자,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서 얘는 선택을 안 하고, 얘는 선택을 하고, 얘는 선택을 하고, 선택을 계속 안 하다가 마지막에 딱 선택을 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분을 뽑아서 부분집합을 만든 건데 각각의 원소가 선택이 되느냐, 선택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부분집합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원소가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2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원소도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O냐, X냐에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2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각각의 케이스의 방법의 수를 다 곱한다는 거예요. 요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일치하거든? 자, 그럼 2가 몇 번 곱해졌겠어? 2가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n번 곱해졌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뭐냐면 2의 n제곱계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곱의 법칙이라는 것도 혹시 이해가 되니? 아, 곱했으니까 곱의 법칙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곱의 법칙이 맞아요. 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요 경우, 또 요렇게 선택된 경우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원소가 선택되냐 안 되느냐의 경우 해서 다 곱해서 2의 n제곱까지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저 방법의 개수랑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완벽히 일치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아까 내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공집합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한 경우죠? 다 X로만 채워놓은 거지. 그치? 다 X로만 채워놓으면 하나도 선택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뭐 이런 부분집합은 그럼 뭐겠어요? 앞에만 O고 나머지는 다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O랑 X를 여기다 그 체크를 하는 방법 자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은 건데, O랑 X를 체크하는 방법이 전부 다 두 가지씩 존재를 하고 걔네들을 싸그리 다 곱해서 2의 n제곱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부분집합의 개수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여기 진부분집합 정의를 했잖아.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하나만 빼면 되지 않겠냐? 그치? 자기 자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진부분집합의 개수, 요게 일반적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18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 이해되죠? 자,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거기 55번 한번 봐볼래? 55번, 18페이지에. (55번은) 자, 일단 x바 x는 마이너스 3인 정수.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집합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럼 5개의 원소야. 그러면은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그렇죠? 5개니까 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하나를 빼야 돼요. 얘들아, 2의 5제곱이 얼마지? 2의 5제곱이 32죠. 2의 4제곱이 16이야. 그래서 2의 5제곱은 32. 32에서 하나를 빼니까 총 31개의 진부분 집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렇게 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굉장히 잘 출제되는 주제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좀 응용하는 문제가 있거든. 19페이지 내용을 한번 봐볼게. 아마 이제 1시간, 2시간 수업 들으면서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 거가 좀 이제 느껴질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걸 갖다 정리하려고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거거든. 자, 거기 보면 19페이지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페이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A라는 집합이 얘들아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자고.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X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런데 X는 반드시 1하고 2의 원소가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줬다고 해봐. A의 부분집합이면서 반드시 1 또는 1과 2의 원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A의 부분집합 X는 총 몇 개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야. 문제 이해되니? 자, 요거를 우리가 수식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냐면 이렇게도 나타내요. 자, 이렇게 쓰면 여기 1번, 2번 조건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되니?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것을 풀어서 쓰면 이거고요. 수식으로 쓰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찾아라. X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그냥 돼요. 그래서 답은 2의 4제곱 16개가 답이거든. 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되는지 좀 이해가 되니? 왜 1, 2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1, 2를 오히려 제외하고 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냐?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1을 제외하고서 부분집합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3, 4, 5, 6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공집합부터 얘들아 시작하지 않겠냐? 공집합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원소 개수 하나짜리 뭐 3개짜리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등등등. 예를 들자면 저런 부분집합들이 존재할 거거든? 자, 근데 만들어 놓은 이 부분집합에다가 1, 2를 다 싸그리 넣어버리면 되죠. 그치? 공집합에다 1, 2를 넣으면은 얘는 이런 집합으로 바뀔 거고. 여기다 1, 2를 넣으면 얘는 어떻게 바뀔 거야? 1, 2, 3으로 바뀔 거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1, 2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오히려 1, 2를 빼고서 나머지 가지고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된다는 뜻이야, 이게. 방법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를 포함한다 그러면 걔를 제외하고 하고 반드시 뭐를 제외한다 그러면 당연히 걔도 제외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1, 2의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3은 반드시 X의 원소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1번, 2번 조건 외에 이런 조건이 더 들어있다. 라고 하면 집합 X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아니라 2의 세제곱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1, 2도 빼고 3도 빼고 요거 가지고서 세주면 되니까 그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래서 뭐 요거는 한 번만 이해하면 역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넘어갈게요. 여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볼 건데 자, 거기 6번 한번 봐볼래? 20페이지는 6번. 어떤 게 헷갈리냐면은 아까 이제 원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어떤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집합 자체가 원소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거든. 6번 좀 가볍게 나왔어요, 이 문제가. 자, 1번 봐봐.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찾는 건데, 아이고. 요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건 볼 것도 없어. 왜냐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집합이 나오든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 2번은 뭐 이거는 쉬워. D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D라는 원소가 있죠. 자, 이 원소가 이 원소에 있으니까 부분집합 기호 맞아요. 2번도.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는 원소랑 집합 기호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6이라는 원소가 이 집합 안에 있잖아. 이것도 맞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이 조금 헷갈릴만 한데. 자, 이건 어떠냐, 얘들아? 맞니, 틀리니? 맞죠? 왜냐면 A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 자체가 지금 원소로 들어가 있어. 따라서 원소랑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를 쓰면은 맞아요, 이거는. 그렇죠? 얘는 오히려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이건 왜 틀리냐면은 부분집합 기호인데 이 원소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거는 있잖아. 요 집합의 원소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건 오히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5번이 지금 그걸 딱 예를 들어놨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틀린 거죠. 그쵸? 5번은 틀린 거야. 자, 더 헷갈리는 거 하나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자, 이런 집합을 내가 하나 만들어 놨어. 자, 이걸 내가 A라고 할게. 자, A라고 하면은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공집합은 A의 원소에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그럼 맞죠? 이거는 공집합은 무조건 어떤 집합이든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 나오고 부분집합 기호 나오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아, 뒤에 원소가 나오면 그건 아니겠죠? 뒤에 집합이 나오고 여기 공집합 나오면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이거 헷갈리라고 이렇게 쓴 건데, 자, 여기는 모든 원소가 A 원소로 있잖아. 맞죠? 부분집합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많이. 요거는 좀 가볍게 나온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공집합도 넣어놓고 어떤 집합도 넣어놓고 요 집합의 원소들을 다시 원소로 넣어놓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헷갈리게 되는데 민서 요거 이해되니? 괜찮아요? 뭐 그런 문제. 저런 것도 되게 잘 나와 시험 문제. 자, 이쪽 넘어가고 자, 합집합, 교집합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냐? 26페이지 합집합, 교집합 다시 한번 우리 정의만 짚어볼게. 자, 이렇게 쓰면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쓰면 A와 B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쓴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건데 A랑 B를 합한 집합이란 뜻이고 A와 B의 공통된 부분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란 뜻이야 이거는. 그래서 정의는 X, 바, X는 A에 속하거나 또는 X는 B에 속하는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냈었냐면은 자, 이거 전체 다였지. 그렇죠? 맞아요? 저렇게 됐었고 자, 교집합은 X는 A에 속하고 그리고 X는 B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느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거 또는이란 말의 뜻과 그리고란 말의 뜻을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이 되겠냐 저거? 그리고는 동시만족이야. 동시만족. A의 원소가 되기도 해야 되고 B의 원소가 되기도 해야 되는 거. 그것만 모아놓은 거야. 또는은 뭐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원소로 치겠다는 거예요. A의 원소만 되거나 B의 원소만 되거나 해도 얘네들 다 합집합의 원소로 치겠다는 게 합집합의 정의다 얘들아. 그래서 또는하고 그리고는 다 비슷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 우리가 수학에서 또는이란 말과 그리고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는데 카드가 자, 앞면이 있고 뭐 뒷면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 자, 카드를 4장을 던졌어요. 던졌다? 4장을 뽑아서 이게 바닥에다 놔뒀어. 바닥에다 놔뒀는데 이 4장, 4장 너무 많다. 자, 2장만 할게. 2장을 뽑아서 카드 2장을 뽑아서 바닥에다 딱 내려놨어. 안 보고서 내려놨어. 자, 안 보고서 내려놨는데 자, 어느 한쪽의 카드는 앞면, 어느 한쪽의 카드는 뒷면이 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죠? 어느 한쪽의 카드는 앞면, 어느 한쪽의 카드는 뒷면이 나온다. 이거는 반드시 한쪽이 앞면이고 다른 한쪽은 뒷면이 나온다. 그리고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어느 한쪽은 앞면 또는 어느 한쪽은 뒷면이 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2장인데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이 나오는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는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는 앞면이 나오고 반드시 하나는 뒷면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는이란 말하고 그리고라는 말이 수학 문제에서 나왔을 때 잘 구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자, 요게 그 합집합, 교집합의 뜻이고 얘들아, 그리고 서로소라는 말의 정의를 했었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 두 집합을 서로 소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 서로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미 어떤 하나의 집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두 개의 집합에 대한 얘기거든. 두 집합이 서로 소다 그러면 교집합이 전혀 없다. 관련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로 소라는 용어가 이제 이렇게 됐고,
그 28페이지에 연산 법칙 나오는데, 자, 요것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게 오늘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처음에 나온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거든? 자, 이거 두 개는 무슨 법칙이 될까?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같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순서가 바뀐다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전혀 없죠, 의미가. 그래서 이거는 교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합집합이라는 저 연산과 교집합이라는 집합끼리의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죠? 뭐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 같은 연산 기호가 쓰였어. 근데 요렇게 먼저 하나, 이걸 먼저 교집합을 하고 나중에 A를 교집합을 하나 같다. 마찬가지. B 합집합 C를 먼저 하고 A를 합집합해도 A, B를 먼저 합집하고 B, C를 나중에 합집합을 한 거랑 같다. 이건 무슨 법칙이죠? 저번에 우리 한번 했던 이런 거. 자, 이 뒤에를 먼저 더하고 앞에 걸 더하나, 앞에 걸 먼저 더하고 뒤에 걸 더하나 같다는 것을 결합 법칙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는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같은 연산 기호끼리 연달아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요거고 중요한 거는 그 맨 밑에 나와 있는 그거야. 뭐라고 돼 있지? 분배 법칙이라고 돼 있죠. 분배 법칙. 자, 이거랑 이거 다른 점 바로 보이지?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산 기호가 다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얘는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 합집합. 다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덧셈하고 곱셈 연산에서 분배 법칙을 쓰듯이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연산하듯이 하는 게 되는 건데, 자, 처음에 요거 한 게 A 합집합 B고,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간 게 A 합집합 C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교집합 기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거는 연산이 저렇게 되는 걸 보고서 아, 저렇게 되겠네 라고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거든. 확인해 보면 저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법칙으로 그냥 쓰면 됩니다, 이거는. 자, 마찬가지. 얘도 A 교집합 B를 하고 A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합집합을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산 법칙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